신라 남쪽에서 지금의 완도에서 태어난 한 산의 아이의 이름 바로 궁복이었습니다. 사실 삼국사기에 남아있는 장보고의 원래 이름은 궁복이에요. 궁복. 자, 먼저 이 궁복의 궁은요, 바로 활궁이에요. 활궁. 그만큼 궁복은 활솜씨도 으뜸인데다가 아주 다방면으로 무예의 소질이 있었던 섬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글자 속에는요, 엄청난 비밀이 지금 숨어 있습니다.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 것 같아요? 이름이 뭔가 좀 허전하지 않습니까? 성이 없어요. 아이고, 역시. 네. 왜냐하면 궁복이 살았던 신라 시대에는요, 평민들은 성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궁복은요, 낮은 신분, 평민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외딴 섬에서 평민으로 나고 자랐지만 성공하고 싶다는 꿈과 야망을 품었겠죠. 그런데 궁복이 아무리 그 실력이 출중해도 철저한 신분제 사회였던 신라에서 이 출세는 꿈도 꿀 수 없는 거예요. 신분, 그다음에 신분. 자, 그렇게 소년 궁복이 성장해서 20살 초반이 됐을 무렵 궁복은 자신의 인생을 뿌리째 뒤흔드는 엄청난 결심을 하게 됩니다. 바로 자신이 살고 있는 섬을 떠나 당나라로 가겠다고 마음을 먹은 거예요. 갑자기? 이민. 당시 그 당나라는 이 군사, 경제, 문화 모든 면에서 압도적인 세계의 중심지였어요. 그리고 외국인을 받아들이는데 개방적인 정책을 취하고 있었어요. 그만큼 꿈을 가지고 있었던 궁복이도 당나라로 가면 미래를 바꿀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품었던 것 같아요. 유학을 간 거군요, 유학을. 게다가 이제 장씨라는 성을 붙여가지고 장보고란 이름을 그때부터 쓰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렇게 기회의 땅 당나라에서 인생 2막을 열게 된 장보고. 장보고는 넘치는 야심과 당찬 포부를 가지고 당나라에서 선택한 일이 있었어요. 바로 군입대, 군인이 되기로 한 거예요. 자, 그렇게 장보고가 입대한 곳은요, 당나라의 무령군이라는 부대였습니다. 이 무령군은 당시 이 산둥만도라는 지역 일대 남쪽, 이게 서주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던 군사 부대였습니다. 선생님, 근데 장보고는 왜 신라 군대가 아니라 당나라 군대로 입대를 한 거예요? 신라에서 평민은 군대에 들어가도요, 그냥 일개 병사 수준밖에 될 수는 없었어요. 그런데 당시 무령군은 이 외국인 용병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고요, 능력에 따라서 고위급 직책으로 승진할 기회가 열려 있었던 겁니다. 이게 신라와 결정적 차이가 되는 거예요. 그 꿈을 펼칠 수 있는 공간을 한 거네요. 자, 당시 무령군에서 장보고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기록이 있거든요. 우리 지효 씨가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말을 타고 창을 쓰면 대적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 역시 장보고는 무령군에서도 갈고 닦아온 무예 실력을 발휘하면서 큰 두각을 나타냈던 것이죠. 그런 장보고가 당나라로 떠나온 지 수년이 흐른 815년, 장보고의 이 군인 인생에 있어서 아주 결정적인 기회가 찾아와요. 당시 무령군이 활동하던 지역 일대에서 대규모 반란이 일어났거든요. 반란을 일으킨 집단은요, 바로 당나라를 장악할 야욕을 품은 이사도 10만 대군을 거느리고요, 장악하고 있던 이 산둥반도 일대를 넘어서 주변 지역으로까지 세력 확장을 지금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장보고가 속한 이 무령군은요, 이사도 세력 진압작전의 선봉부대로 편성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커다란 위기 상황이 장보고에는 왜 결정적 기회가 되었을까요? 그 반란군을 완벽하게 잡아내는. 예. 무려 4년간 장기적으로 이어진 이사도 세력 토벌에서 장보고는 가장 큰 공을 세우게 됐고요. 그 능력을 인정받아서
무령군 소장이라는 직책에 임명되는 파격적인 승진을 한 겁니다. 인생 역전 대단하다. 대단하죠. 생각하기 잘했다. 정 교수님, 장보고가 드디어 이제 장군이 됐다는 얘기인가요? 그 무령군 소장직은 그 장군까지는 아니고요. 한 1,000명의 병사를 지휘할 수 있는 이 고급 장교의 직책이었어요. 외국인이 이런 고위 직책까지 오르는 것은 쉽지 않았던 거죠. 그만큼 장보고가 굉장히 큰 활약을 했었던 것이죠. 야 대단하다. 그렇잖아요. 영병인데. 나름의 벽이 있었는데 그걸 깬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 그런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장보고는 이 무령군을 스스로 관두는 충격적인 행보를 보입니다. 왜지? 아, 공을 인정받아가지고 승진까지 했는데 네, 그러니까. 왜 그만뒀을까요? 왜냐하면 무령군 내에서는요, 이사도 세력이 진압이 되면서 이제 용병이 감축되는 상황이었어요. 이제 필요가 없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장보고가 아무리 능력이 뛰어났어도 군인으로서 더 이상의 승진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여기가 한계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자, 군인이었던 이 무령군 시절에 장보고의 눈에 띄었던 게 있었어요. 또 뭐지? 신라방? 신라방은요, 바로 신라인들이 이 당나라에서 모여 사는 작은 마을을 뜻해요. 아, 코리아타운이구나. 그렇죠, 정확히. 정확했어요. 신라타운. 네. 당시 당나라는 바닷길을 통해서 동북아시아와 서남아시아 국가들과 활발히 교역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당나라 항구에는요, 신라인들을 비롯해서 각국의 상인들이 해상 실크로드를 오가면서 아주 분주하게 물건을 싣고 날랐단 말이에요. 이렇게 무역이 활발해지니까 아예 당나라에 거주하면서 무역하는 신라 상인들도 생겨납니다. 이렇게 생겨난 신라 방들은요, 주로 해상 무역 활동에 유리한 이 산둥반도의 그 동쪽 해안을 따라서 이렇게 분포가 되고 있었습니다. 장보고는 신라방을 중심으로 무역이 번성하는 광경을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요, 내가 한번 해봐도 되지 않을까? 나라고 못할 건 없잖아. 결심하는 거예요. 해상 무역에 뛰어들자. 자, 그렇게 장사의 첫 발을 내디딘 장보고. 장보고는 처음엔 산둥반도의 자리를 잡고 소규모로 무역을 시작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기반을 쌓아나간 장보고는요, 이 소규모로만 이루어지던 무역판을 더 키워보고자 한 겁니다. 자신이 좀 붙은 거예요, 이제. 자, 그리고 꿈꾸던 무역 사업 확장을 위해서 장보고가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게 있었죠. 뭐지? 앞서 봤던 현재 그 산둥반도 적산포라는 곳에 있는 사찰인데요. 적산 법화원입니다. 연간 25톤가량의 쌀이 생산될 만큼의 토지가 있는 어마어마한 규모였다고 합니다. 한번 파손이 된 후에 복원된 모습으로 남아 있습니다. 선생님, 근데 무역을 하겠다고 박차고 나간 다음에 왜 갑자기 절을 지은 거예요? 자, 장보고는요, 무역업, 그러니까 장사를 시작하면서 가장 중요한 자본이 바로 인맥과 정보라는 걸 간파한 거예요. 지금부터 쉽게 얘기하면 네트워크예요. 인맥과 정보를 얻으려면 그 사람들을 한데 모아 놓을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아, 장터. 그리고 그 최적의 장소가 바로 사찰, 절이었던 것이죠. 적산 법화원은요, 입소문을 타고 수백 명이 법회에 참여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일본에서 건너온 승려들과 상인들이 법화원에서 숙식하거나 법회에 참여하기도 했기 때문이죠. 적산 법화원이 한마디로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기지 역할을 했던 겁니다. 장보고는 그렇게 동아시아 해상 무역 장악을 위한 발판을 마련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때는 1739년 조선 제21대 왕 영조의 재위 시절이었습니다. 영조 때. 제주도에 갓 태어난 여자아이의 울음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바로 김만덕의 탄생을 알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김만덕은 평범한 양민 집안에서 이남 일녀 중 둘째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김만덕이 태어난 제주도는요, 당시 이렇게 불렸습니다. 원악도? 원악도. 멀원 그리고 아카라. 그러니까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아주 험한 섬이라는 뜻입니다. 화산섬인 제주도는요, 척박한 토질로 해마다 기근이 끊이질 않아요. 그리고 육지에서 멀고 또 험한 바닷길 때문에 조선시대 최악의 유배지로 꼽히는 곳이었습니다. 이 정도로 살기 힘들었던 섬에서 김만덕이 태어난 거예요. 근데 태정쌤, 이렇게 힘든 지역이면 여기를 벗어나려는 사람들도 되게 많았겠네요. 물론이죠. 이 험지였던 이 제주 땅을 벗어나고자 한 사람들이 많았겠죠. 그런데요, 김만덕을 포함한 이 도민들은요, 절대 육지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법으로 이렇게 막아놨을까요? 오지 말라고. 맞습니다. 그게 있어요? 정답 보시죠. 바로 날출자 육지육. 그러니까 제주도를 떠나서 육지로 나가는 걸 법으로 금지했던 거예요. 조선 정부 들어와서요, 제주도에 대한 수탈이 아주 심해졌습니다. 특히 해안 방어를 담당한 군역, 그리고 말, 귤, 전복 같은 제주의 특산물을 진상품으로 조달하는 게 하도 힘들어서 제도 사람들이 많이 제도 바깥으로 도망을 쳤어요. 결국 조정에서는 제도 바깥으로 사람들이 나가지 못하게 이와 같이 금지령을 내렸던 것이죠. 그래서 관청의 허가를 받은 사람들 가운데 특히 뭐 과거응시자들, 진상품을 운송하던 사람들 같은 뭐 극소수의 남자들 외에는 제도 바깥으로 나가지는 못했습니다. 특히 여성 경우에는 아예 뭐 무틀 밟는다는 게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이죠. 자, 그렇게 꼼짝없이 제주도에 묶여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김만덕. 자, 그런데 김만덕이 12살이 되던 해, 김만덕 인생에 차마 감당하기 힘든 비극이 휘몰아쳐 옵니다. 척박하고 험한 제주 땅에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연달아 죽음을 맞이한 거예요. 너무 어린 나이에. 맞습니다. 이후 남자아이였던 두 형제는 친척 집으로 가게 됐는데 여자아이였던 김만덕은요, 친척들에게도 외면받고 오갈 데 없는 천의 고아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아이고, 막막하겠다. 자, 그렇다면 10대 초반의 이 어린 소녀 김만덕 어떻게 됐을지 우리 지연 씨가 한번 읽어봐 주시죠. 의탁할 곳이 없어 기생의 집에 의탁하여 살았다. 기생의 집에. 아이고. 맞습니다. 김만덕을 기방으로 데려갔던 사람은 제주의 한 늙은 기생이었어요. 여러분 혹시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 기억나세요? 조선시대 기생은 관청 소속의 관기였습니다. 네, 관청이네. 관기는 어느 정도 나이가 들어서 은퇴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그 뒤를 이어서 기생이 돼줄 사람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늙은 기생이 요 김만덕을 수양딸로 삼으려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들 기생의 수양딸이 된다는 건 뭘 의미할 것 같아요? 기생이 된다. 맞습니다. 곧 기생의 자식이 된다는 겁니다. 양민이었던 김만덕이 기생의 신분인 청민으로 지금 곤두박질 치는 거예요. 험지의 섬에서 덩그러니 천의 고아가 된 이 어린 김만덕. 김만덕이 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까요? 일단 당장 먹고 살아야 되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김만덕은 살아남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기방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자, 그렇게 10대 후반의 나이가 된 김만덕은요, 이제 공식적으로 제주에서 기생 활동을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지난 시간에 왜 황진이 배웠죠? 네. 네. 초요갱 배웠죠? 네. 그들의 모습이 어떻다고 나왔죠? 아름답다. 빛이 날 정도로 아름답다. 그렇죠. 네. 뛰어난 미모와 재능으로 왕족까지 사로잡았습니다. 난리죠. 맞아요. 자, 그렇다면 기생이 된 김만덕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성격이 활달하여 대장부의 기상이 있었다. 대장부. 패턴이요.
요즘 태토녀. 네, 태토녀. 테토녀. 아, 이런 분들이 사업도 잘하시고. 맞아요. 오. 아마 호탕한 성격을 가진 김만덕에게는 말로 호감을 얻고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능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리더 그런 느낌이 그러네.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자, 그렇게 김만덕이 20살 초반의 나이가 되었을 무렵 그녀는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꾸는 엄청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미 많이 뒤바뀌긴 했는데 여기서 또 바뀌어요? 어떻게 또 바뀌려나? 군인이었던 장보가 인생의 진로를 바꿨잖아요. 네. 아까. 네네. 기생인 김만덕 역시 장사를 하겠다고 나선 거예요. 장사를. 근데 관장님, 이렇게 관청에 속한 기녀가 다른 일을 할 수가 있나요? 조선 시대는 20살을 넘어가면 기생 활동도 줄어들고 또 양반에 첩이 된다거나 결혼의 길로 갈 수도 있죠. 근데 김만덕은 그러한 생활로 가지 않고 과감하게 장사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아마 관청에서 만났던 그 사람들과의 관계, 네트워크를 통해서 장사 이걸로 한번 승부를 걸어보겠다라고 결심한 것 같아요. 자, 그렇게 기생에서 상인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 김만덕. 그런데 이게 조선시대 장사한 거 결코 쉬운 일 아니거든요. 그렇죠. 우리 일급지연 씨. 네. 우리 지난 시간에 왜 조선시대 장사하는 사람 어떻게 취급받는다 그랬죠? 이제 산업공상이라고 선비, 뭐 농부, 그다음 기술자, 그다음에 마지막에 상인 해가지고 상인이 가장 선대받는 직업이었잖아요. 네, 상업은 조선시대 때 멸시받는 직종이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김만덕이 살던 조선 후기 영조 제위 시절에는 그래도 상업이 크게 발달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물건을 사고 파는 상인들도 늘어나고 조선 곳곳에는 큰 시장들도 생겨났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대적 분위기의 변화가 있었다고 해도 보세요. 지금 기생 출신이에요. 게다가 그런 천민신문에 여자가 장사를 한다? 이건 진짜 어마어마한 각오를 하고 뛰어들어야 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더 하대받겠다. 장사에도 남녀가 있었군요. 엄청 있는 거죠. 참. 자, 그렇게 장사에 뛰어들면서 과감한 도전을 하게 된 김만덕. 장보고가 무역을 위해 법화원을 세웠던 것처럼 김만덕 역시 장사를 위해서 그동안 악착같이 모은 재산을 투자해서 지은 게 있습니다. 뭐였을 것 같아요? 투자 지은 거예요? 네. 투자해서? 아까 장보고는 절을 지었고 가게. 오! 가게? 가게? 가게. 오프라인 매장을 오프라인 매장. 열은 거예요. 네, 맞습니다. 자, 사진으로 그 오프라인 매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좋은 자리에 해야죠. 네. 코너. 코너네, 코너. 있네, 아직. 코너 좋은 자리. 예. 코너에 해야죠. 자, 지금 보는 사진은요, 김만덕 객주를 재현해서 만든 그런 곳입니다. 만덕이 장사로 처음 시작한 일은요, 바로 이 객주 운영이었습니다. 객주? 객주는 주막 같은 거. 그래, 맞아요. 그러니까 객주는 쉽게 말해서 여러 지역을 오고 가는 상인들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객주는 물건을 보관해 주거나 또 상인끼리 이 물건을 사고 팔 수 있게 이어주는 중개 역할도 해요. 그리고 이 당시 상업이 발달하면서 제주도에서는 특산물이 더 활발히 유통되고 거래하는 그런 상인들이 많아졌거든요. 자, 머지않아 김만덕의 객주는 제주 내에서는 물론이고 전국에서 오가는 수많은 상인으로 문전성시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김만덕 객주가 이렇게 문전성시를 이룰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은 뭐였을 것 같습니까? 기예를 배웠으니까 밤마다 파티를 열어. 밤마다 파티를 게스트하우스에 동동주를 막 따라주면서. 뛰어 이렇게. 자, 이렇게 객주 운영을 성공적으로 이끈 이 김만덕. 장사를 하면서요, 김만덕의 지갑 두둑하게 채워집니다. 조선시대에서 기생 출신의 천민, 게다가 혈혈단신의 여성이 이렇게 스스로 일궈낸 장사로 돈을 번다? 야, 이건 정말 너무 드문 일이에요. 대단하시다.